옛날 아주 먼 옛날 동쪽의 깊은 산속에는 천천마을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는데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노자의 철학 중 하나인 무의를 실천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의의 정신으로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대신 각자의 삶을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노장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것을 이루고자 무리하게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무의를 실천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무의 철학을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목수인 준호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장작을 베어 가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의 작품들이 잘 팔리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는데도 왜 결과가 좋지 않은 걸까요? 준호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노장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한때 너처럼 애를 썼단다. 그러나 무의의 가르침을 배운 후 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나의 길을 찾게 되었지. 강렬하게 무언가에 맞서 싸우는 대신 물 흐르듯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해보거라. 준호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무리하게 작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주는 재료들 이미 반쯤 부러진 나뭇가지나 비바람에 튼튼하게 자란 나무들을 찾아다녔고 그 재료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들은 마을과 주변 마을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준호의 작업실은 늘 주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준호는 천천마을의 대표 목수이자 무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그는 언제나 노장 할아버지처럼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순간의 흐름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을 조율하는 것이지. 이리하여 천천마을에서는 무의 철학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나날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들의 삶은 오히려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의 철학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의란 결국 우리가 세상이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때 스스로 가장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산속자락에 있는 서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황은 그의 이기호발설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곤 했고 그의 제자들은 이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가장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학생인 영수라는 청년이 이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와 기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영수를 서원의 호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봐라. 여기 있는 각 식물은 자연의 기로 이루어져 있는 동시에 그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은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단다. 이황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나무는 그 자체로 기의 산물이다.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지. 하지만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지며 어떤 빛깔을 드러내는지는 이의 지배를 받는단다.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기호발설의 핵심이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나무의 잎을 가볍게 툭툭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무는 내가 마을에서 보고 온 어떤 사건과도 비슷하단다. 혹여나 사람들이 다툼을 벌이고 갈등이 있을 땐 그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 기는 그 다툼을 눈에 보이게 하지만 이는 그 근본 이유와 해결책을 제공해줄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에만 휘둘려서는 안 되고 이를 발견하고 자라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일상의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와 기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황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조선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었으며 그들의 삶 자체에 스며들어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며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를 찾아간다면 보다 성숙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에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끝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지혜가 가득 담긴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해퍼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이해퍼 할아버지께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기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기론이란 이와 귀를 통해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란다. 이는 말하자면 세상의 근본 원리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지. 그리고 귀는 물질적 요소, 즉 모든 것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단다. 도연은 어리둥절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마법 같은 속삭임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너는 나무를 본 적 있지? 나무는 기로 이루어져 있어. 하지만 왜 나무는 그 모양일까? 그것이 바로 이야. 나무는 햇빛을 받아 성장하고 그 안에 자연스러운 패턴과 원리가 숨어있지. 도연은 눈이 반짝였고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도 이와 기로 되어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랑스럽다는 듯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사람의 몸은 살과 뼈 같은 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 특정한 생각을 하는지는 이로 설명할 수 있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이와 기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도연은 이제 비로소 조금씩 할아버지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기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거군요. 무언가가 변화하려면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도연아.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이와 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일곱 이해가 우리에게 남긴 큰 가르침 중 하나란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자연과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에 이와 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관찰하며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고 이해퍼 할아버지와의 대화 덕분에 한층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위의 사물과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이와 기의 이야기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옛날 마을에 탐구자 후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유례 없는 호기심과 끊임없는 질문으로 유명했다. 특히 그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대로일까? 라는 질문에 심취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곤 했다. 어느 날 후구는 그가 존재한다는 한 전설의 인식의 거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 거울은 보는 사람에게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는 후구에게 매력적이었다. 만약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자신의 정신적 틀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틀을 넘어서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 마을을 떠난 후구는 숲을 지나 산을 오르고 황무지를 건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스쳐 지나가듯 던진 형이상학적 인식론이라는 이론을 떠올렸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이마누엘 칸트의 이론을 이야기하며 인식이란 단순한 감각 데이터가 아닌 우리 정신의 틀에 의해 재구성된 결과라고 말하곤 했었다. 긴 여정을 끝내고 후구는 마침내 거울이 숨어있다는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그는 자신의 호기심과 의지를 믿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반짝이는 인식의 거울을 발견했다. 후구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거울은 평범한 모습이 아닌 알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이미지와 색깔들이 마구 뒤엉킨 모습을 비췄다. 후구는 놀랐지만 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정신적 틀을 벗어난 세상의 본 모습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혼돈 상태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식의 구조가 맨 처음 만나는 미가공 데이터였다. 그는 그제서야 칸트가 설명한 감각 데이터와 정신적 틀, 그리고 범주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참된 세상을 보려 했던 그의 여정은 오히려 그가 현재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후구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는 그의 여정을 존경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후구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칸트의 인식론을 재미있게 설명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인식이 가지는 놀라운 힘을 공유했다. 결국 후구는 거울이 보여준 세상의 본 모습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를 통해 진정한 인식의 거울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이 그저 보이는 대로가 아닌 각자의 정신틀을 통해 구성된 아름답고 복잡한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